평화로운 무림의 세계, 이런 무림의 최강자 무림맹주 천하진. 하지만 그는 이제 많이 늙은 노인이었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수아의 자식의 나이를 잊어버립니다. 호위무사 백표는 6살이라고 대답해주는데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천하진. 떨어지는 눈을 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는데 무림맹 역사상 최초의 30대에 등극한 무림맹주. 사마회도를 전부 무찌른 최강자였으며 강호인들은 그를 철혈의 맹주라고 불렀죠. 한마디로 무림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천하진은 백표를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데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그때 무언가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가슴을 부여잡고는 비틀대는 천하진의 모습.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한참이 지나고 그가 다시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모아놨던 내공이 전부 없어져 있었죠. 그리고 깨어난 그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중년 부부. 그런 부부에게 누구냐고 묻는 천하진인데 자신의 달라진 얼굴을 보고는 매우 놀라는 모습입니다.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는 환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문을 열고 의원이 들어오는데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째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듯하고 심지어는 가문의 수치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광두라는 이 하인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천하진. 자신은 병리단이라는 이름의 남자, 심지어는 엄청나게 예쁜 약혼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약혼자라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광두네요. 부모님에게 두드려 맞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망나니였습니다. 무림 그 자체였던 천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렇게 자신이 환생한 병리단이라는 인가에 대해 알아가고 그나마 주변에 쓸만한 거라고는 광두 하나였죠. 광두에게 맹주가 죽었냐고 묻는 병리단. 멀쩡한 맹주가 왜 죽냐면서 한심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죽음이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한가 봅니다. 소문은 병리단이 약혼녀 송소저에게 얻어맞았다는 거라는데 그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생일 때 수많은 절세민녀를 만나왔던 그. 하지만 누구와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는 못했었죠. 그에게는 검만이 유일한 연인이었습니다. 아무튼간에 광두에게 검이나 한 자루 사오라고 하는데 광두는 창고에 처박아둔 검 한 자루를 가져옵니다. 다시 태어난 이상 전생에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한편 어머니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병리단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공수련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병리단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그를 보고는 매우 놀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무공수련을 하며 며칠이 지나고 그동안 꽤나 많은 내공을 쌓은 벽리단. 자신의 심공인 천무호심결로 이룩한 경지였죠. 그때 광두가 큰일 났다면서 병리단을 찾고 혹시 맹주가 죽었냐고 묻는 병리단인데 그런 게 아니라 송소저의 아버지인 송문주가 왔다는 것. 거기에 자신의 약혼녀인 송소저까지 같이 왔다는데 얼마 전 있었던 사건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광두. 송과장의 후계자인 송화리는 듣던 대로 미인이었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정신 못 차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그날은 미안했다며 말을 거는데 애써 무시하는 화린을 다그치는 송문주. 병리단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우에게 미안하다는데 그 와중에 송화리는 파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웃는 병리단. 눈앞에서 파혼 얘기를 들은 벽문주 부부는 당황하고 오히려 송문주가 화가 나서 화린에게 성을 내는데 병리단은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합니다. 자신 역시 혼인은 자신과 원하는 여인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병문주 부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털어득을 하는데 송문주는 그럴 수 없다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송문주와 송아리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네요. 한편 그 일이 있고 며칠간 단련을 하는 병리단. 평생 단련과 담 쌓은 그의 몸은 쓰레기였죠. 그렇게 무공단련을 마치고 대문을 들어오는데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송화린. 자신은 그저 사과하러 온 것이라면서 말을 거는데 자신은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풋풋한 감정을 느낀 병리단. 앞으로 송화린에게 방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송화린의 뒷모습을 살펴보네요. 시간은 또 흘러 하얀 눈이 산을 덮고 꾸준히 단련을 해온 병리단이 검을 뽑는데 자신의 검법인 추온수라검법을 사용해봅니다. 그간 해왔던 단련으로 인해 어느 정도 경지를 회복한 그. 생각보다 무공의 사용이 편한 병리단의 몸에 놀라버립니다.
한편 송아리는 병리단이 무공수련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별 신경 안 써보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호기지수끼리의 회합이 있다고 하는 하인, 양소방이라는 이름에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하는 그녀입니다. 한편 병리단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맹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봤지만 허사였는데요. 그때 그가 있던 가게에 들어오는 후기지수들, 그 무리에는 송아린도 끼어 있었습니다. 한편 한 남자가 병리단을 보고는 시비를 걸고 병리단은 자신과 문제가 있던 남자라고 예측하는데, 자신에게 걸어오는 시비를 손쉽게 벗어나면서 살기를 머금은 눈으로 한번 쳐다봐줍니다. 그 눈빛을 보고는 잔뜩 쫄아버린 이 남자.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자 모자를 쓰고 일어나는 병리단. 송아리는 지나쳐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무언가를 보는데, 광두가 양방주가 온다면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것이죠. 양소방은 이 근방의 1위 문파였습니다. 벽시 건물은 제일 잘 나가다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는데, 바로 자신 때문에 거금의 돈을 양소방에 빌렸던 것이죠. 자신이 가문을 좀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양소방의 소공자가 광두를 때렸다고 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은 광두의 동생 송희.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때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 자리에 자신도 있었냐 묻자, 심지어는 광두가 맞는 걸 보면서 낄낄댔다고 하는데, 정말 몹쓸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그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라고 생각하며 광두를 바라보는데, 광두는 그럼에도 자신을 좋게 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지고 양소방의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병문주는 양방주를 맞이해줍니다. 이 시간에 오는 것은 분명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양기강은 병리단에게 바로 시비를 걸어오는데, 집안을 생각해 이번 한 번만은 참자고 생각하는 병리단. 덜덜 떠는 광두의 모습을 보고는 참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참으며 밥이나 먹고 가라면서 상대를 안 해주는데, 그러자 양기강은 광두의 동생 송이를 건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광두가 양기강의 팔을 덥석 잡아버리는데,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생각하고는 죄송하다고 빕니다. 양기강은 그때 자신이 때렸던 하인이라는 걸 눈치채고 무릎 꿇은 광두의 앞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광두를 발로 차면서 입에서 나왔으니 입으로 치우라는 막말을 하는데, 보고 있던 병리단 역시 더러운 건 치워야 한다고 하고, 치우겠다면서 광두가 입을 대려는 그 순간 병리단은 뭐하냐면서 그걸 왜 너가 치우냐고 하죠. 그리고는 양기강에게 네가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오히려 병리단을 비웃는 양기강. 병신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병리단에게 덤벼드는데,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주먹에 내공을 실어 덤벼드는 모습. 하지만 주먹에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었고, 피해낸 뒤 손쉽게 반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몇 번의 주먹질이 양기강에게 가해지고, 양기강은 순식간에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호위들의 부축을 받고서는 간신히 일어난 양기강. 호위들에게 병리단을 죽여버리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무사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양 진영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데, 성질 급한 양기강이 무사의 검을 빼앗아 달려들고 병리단에게 찔러봤지만 통할 리가 없는 수준. 병리단은 순식간에 양기강의 한쪽 팔을 부러뜨려버리고 덤벼든 양기강의 얼굴에 주먹을 선물해줍니다. 괜히 덤볐다가 이빨이나 너댓게 부러져 버리네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벽시건문의 연무장. 광두는 양방주가 나오면 큰일이라며 가라는데, 이미 늦은 것 같다면서 어딘가를 쳐다보는 병리단. 양방주와 병문주는 이미 이 상황을 본 것이었죠. 찌질한 양기강의 모습을 양방주가 봐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수하에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괜히 옆에 있다가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데, 물러서지 않고 책임은 양방주가 져야 할 것 같다는 병문주. 양기강이 주먹에 내공을 실었던 것을 본 것이죠. 맨손인 상대에게 검을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자 조금 당황하는 양방주.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당장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데, 그러겠다면서 관계를 끊어내는 병문주입니다. 그리고는 손님 가신다면서 양방주를 내보내는 모습이네요. 병문주는 병리단에게 왜 그랬냐고 묻고, 병리단은 가족에게 모멸감을 줘서 그랬다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생각을 하는 병문주. 서대주를 불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광두와 송이. 병리단은 해코지는 걱정 말라고 말해주는데,
앞으로는 여기 있는 본가의 무사들이 지켜줄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보이는 송이. 광두는 겁나지 않냐고 병리단에게 묻고 심성이 나쁜 양소방 부자를 진심으로 따르지는 않을 거라네요. 반대로 자신들의 무사들은 정반대였죠. 병리단은 양방주가 경솔하게 자신들을 공격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광두는 자신의 편을 들어준 병리단에게 감사를 표하고 병리단은 곧이어 닥쳐올 양방주의 복수를 대비하기로 합니다. 한편 방으로 들어간 병문주가 당황하는데 자신의 부인이 빚 때문에 폐물을 팔려고 하기 때문이었죠. 부인은 정신을 차린 병리단을 위해서라면서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벽시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한참 껴안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밖에서 듣게 된 병리단입니다. 며칠 뒤 어느 곳으로 향하는 마차. 그 안에는 병리단과 광두가 타 있었는데요. 양소방으로 향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편 그 시각 양기강을 보러 온 양방주. 이들은 벽시세가를 멸망시킬 생각인데요.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을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혈견을 불렀다고 하는 양방주인데 그 말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양기강입니다. 한참을 달려온 병리단은 숙소를 잡고 방을 잡은 뒤 식사를 주문하는데요. 광두와 함께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둘은 생각보다도 더 잘 맞아 보이네요. 그렇게 둘은 하루를 더 달려 동평에 도착하고 이제 어쩔 거냐고 묻는 광두. 병리단은 내부인에게 정보를 캐봐야 한다는데요. 그러자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달라는 광두. 고민 끝에 결국 광두에게 일을 맡겨보는 걸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광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며칠 뒤 광두가 출발한 지 벌써 나흘이 지나고 돌아오지 않는 광두 걱정이 한가득인 병리단의 모습. 어쩌면 이미 시체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가게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모자를 쓴 남자는 난데없이 병리단에게 같이 한잔하자는데 이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병리단. 남자의 정체는 바로 광두였던 것입니다. 광두는 양소방이 혈견을 통해 낭인을 모으고 있던 것을 알아내고 심지어는 병리단이 여자를 겁탈하려 했다는 소문을 냈다는데 병리단은 이왕 온 거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한참 뒤 양소방 안 양기강에 거쳐 양기강은 자신의 하인에게 억지로 수청을 들으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수청을 들지 않으면 정인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옷깃을 풀러가는 하인. 그때 무언가가 하인의 혈도를 제압하는데 누군가 자신의 방에 침입한 것을 눈치채는 양기강입니다. 복면을 쓴 괴한이 자신의 방에 침입한 것이죠. 도대체 누구냐고 소리치는 양기강. 이내 복면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병리단이라는 것을 눈치채는데 이미 병리단은 양기강의 배에 검을 꽂아 넣었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비는 양기강. 하지만 봐줄 병리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양소방의 부방주 정현은 방주를 말리고 있는데 양방주가 벽시 건문을 공격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정현은 양기강이 먼저 공격한 것도 보았던 인물. 심지어 혈견마저 어서 공격하자고 보채는데 양방주는 벽시 건문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현은 만약 벽시 건문을 공격한다면 양소방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자신을 오래 모신 정여마저 내쳐버리는 양방주.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방을 나가는 정여입니다. 그에게 남았던 일말의 충성심마저 부숴버리는 짓이었죠. 그때 정여는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병리단이었습니다. 병리단은 정여에게 이렇게 끝내고 싶냐면서 고작 저런 놈을 지키다 죽는 것으로 끝내겠냐고 말을 하고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방주의 방을 들어가는 병리단. 누구냐는 말에 자신이 병리단이라는 것을 밝히고 난데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는 양방주. 혈견에게 병리단을 없애버리라고 말하는데요. 혈견은 새로운 의뢰라면서 5,000냥을 더 달라고 하고 급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었던 양방주는 그러겠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자 자신의 무기를 꺼내는 혈견인데 빠르게 병리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병리단은 능숙하게 혈견의 공격을 피하고는 반격을 하는데요. 초혼 수라건법으로 혈견을 처치해버리는 모습. 양방주의 검이었던 혈견은 그렇게 세상을 하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자신의 가슴에도 구멍이 뚫리고 상황을 꾸며내기 위해 혈견의 무기를 드는 병리단.
혈견이 그를 죽이고 달아난 걸로 만들겠답니다. 죽을 위기가 되자 돈으로 병리단을 포섭하려는 양방주. 물론 돈 따위에 넘어갈 병리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양방주까지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이를 전부 처리한 후 밖에 있는 정여에게 들어오라 하고, 그 말을 들은 정여가 식은땀을 흘리며 들어오는데 방 안은 이미 피가 낭자한 아수라장. 혈견과 가주가 당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병리단은 정여에게 양소방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양소방 사건이 모두 끝나고 다음날 돌아온 병리단이 광두를 보고 안쓰러워하는데, 광두는 밤새 병리단을 걱정하느라 잠도 안 잤다고 하네요. 그런 광두가 나름 기특해 보이는 병리단입니다. 병리단은 정여에게 양소방의 전권을 맡기고, 정여는 병리단을 강호의 잠룡이라 생각하고는 충성을 맹세했죠. 그리고 병리단은 걱정하는 광두를 부르고는 앞으로 광두에게 직접 무공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꼭 배우겠다고 하는 광두. 달라진 병리단을 보고 자신도 변화하고 싶었던 것이죠. 병리단은 이제부터 하인이 아닌 자신의 수하라고 말하고, 광두는 그 말을 듣고는 폭언으로 답합니다. 그렇게 벽시건문으로 다시 돌아온 두 사람. 병문주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데, 물론 자신이 한 일을 혈견에게 덮어 씌운 뒤였죠. 벽시 부인은 하늘이 도왔다고 안도하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벽시건문 연무장. 병리단은 냅다 돈이 든 주머니를 누군가에게 주는데 바로 벽시건문 검대원의 대주였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었죠. 물론 강직한 성품의 그는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가주를 위해 검대원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결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주였죠. 그날 이후 벽시건문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내공. 쌓이는 내공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임동양맥을 타통하기 위해 영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죠. 그렇게 찾아간 흑시의 제남지부, 용한 영약을 사러 온 것이었는데요. 흑시에 없는 물건은 강호에는 없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죠. 역시 흑시에서는 얼마 전에 천년 파양초가 들어왔다는데 10년에서 15년의 내공을 준다고 알려진 영초였습니다. 살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면서 44,000냥이라는데, 돈이 부족한 병리단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영약을 왜 사냐는 질문에 강해지기 위해서라면서 강해져서 효도를 하겠다는 병리단인데요. 그 말을 듣고는 재밌다는 듯 웃는 노인. 영약을 사려던 강호인 중 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최초의 효자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병리단인데, 노인은 열을 기다려주겠다면서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하죠. 그렇게 돈을 마련하러 가문으로 돌아온 병리단. 하지만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 돈을 위해 양소방을 이용하기는 싫었던 것이죠. 병리단은 무림맹 곡부지부로 향하는데요. 곡부지부를 찾은 병리단의 얼굴이 조금 이상합니다. 거금을 들여 상급면구를 쓰고 변장을 한 것이었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광두에게 들었던 말 때문. 무림맹의 지부장이 양소방에 돈을 꾼 것과 연관이 있다는데, 그렇게 지부장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천도문의 사람이라고 변장을 하고 말이죠. 천도문이라는 말을 듣고는 안으로 향하는 하인. 천도문은 바로 강호에서 5손가락에 드는 강한 가문이었고, 자신이 분장하기에도 너무 편한 가문이었죠. 그렇게 천도문의 이름을 빌려 편하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맞이하는 곡부지부의 지부장. 병리단은 자신을 마영충이라고 소개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자를 환대하는 지부장이 웃긴 해요. 병리단은 가문에서 사람 하나를 추적하고 있다는데, 바로 지부장이 중재했었던 곽도수라고 말을 합니다. 반응을 보니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한데요. 병리단은 자신이 먼저 놈을 잡고 싶다면서 곽도수를 잡는다면 지부장을 본단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무림맹의 지방 사람들은 본단으로 가는 게 꿈인 걸 알고 있었죠. 그 말을 듣더니 결심한 듯 잠시 기다려달라는 지부장. 곽도수의 얼굴이 그려진 책자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는 곽도수가 지금 제남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병리단은 곽도수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곽도수의 현상금이 5,000냥이라고 말해주는 지부장인데, 병리단은 본단으로 보내준다는 말로 20,000냥으로 바꿔버립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현상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사흘 후에 지부장에게 제남으로 직접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제남, 병리단을 만나러 가고 있는 지부장의 모습.
약속 장소에는 이미 병리단이 와 있었는데요. 그의 옆에는 곽도수의 머리통이 같이 있었죠. 지부장은 약속한 2만 냥을 병리단에게 넘기는데 병리단은 곽도수가 죽기 전 지부장과의 관계를 밝혔다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데요. 끝까지 잡아뗄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지부장. 병리단은 개차반 같은 놈이었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병리단. 자신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데요. 그리고는 상급면구를 대놓고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병리단이라는 것을 지부장 앞에서 밝혀버린 것이죠. 그제서야 자신이 속은 것이라는 걸 알고만 지부장,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데 그건 자신의 집에서 뜯어간 돈이라고 하는 병리단. 지부장은 검을 뽑으면서 위협하는데요. 순식간에 자신의 검으로 지부장을 베어버린 병리단. 지부장은 목을 베이게 됩니다. 그렇게 목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져 버리고 병리단은 무린맹이 이딴 짓이나 하라고 지부장으로 뽑은 게 아니라면서 쓰러진 지부장을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흑시집으로 다시 간 병리단. 구해온 돈을 전부 상인에게 내어주는데 돈을 받고는 안쪽으로 이동한 상인은 작은 나무 목함을 하나 들고 오는데요. 그 안에는 그렇게 바라던 천년 파양초가 들어있었죠. 그렇게 영초를 얻고는 가게를 나가는 병리단. 근처의 산으로 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고 그대로 천년 파양초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내공운기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빛이 동굴 전체를 감싸기 시작하고 그렇게 병리단은 15년의 내공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었죠. 내공을 얻고는 다시 본가로 돌아온 병리단. 대문을 열고 본가 안뜰로 들어오는데 왜 이제야 오냐고 하는 광두. 이번에도 늦는 병리단을 걱정했던 것이죠. 병리단은 광두의 무공수련을 봐주고 광두는 꽤나 노력해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광두의 무공을 봐주는 병리단이네요. 광두는 병리단의 도움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병리단에 거쳐 오늘도 어김없이 내공운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때 광두가 맹주가 돌아가셨다면서 들어오는데 맹주 본인이었던 병리단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광두는 맹주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쉬울 것 같다면서 억울해서 죽지도 못할 것 같다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병리단. 충성스러운 많은 수하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었죠. 자신은 만인지상의 고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잣거리로 나가는 병리단. 혼자서 고독을 느끼며 한잔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맹주와 투마의 싸움에 대해 말을 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는데 투마는 키가 구척에 주먹이 어른 머리통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투마를 회상하는 병리단. 투마는 오척단신의 왜소한 체구였죠. 하지만 자신과 비할 정도의 강자였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뭐하냐면서 천하진이 엄청난 부정축제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돈다는데 그런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들은 병리단.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며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광두의 수련 모습을 보던 병리단. 광두에게 새로운 도 하나를 건네주는데 자신과 격없이 지내주는 광두에게 고마움을 느끼네요. 전생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벽시 건문. 벽가를 찾아온 송과장과 인사하는 병리단. 송과장은 망난이었던 병리단에게 마저 믿음을 보여주는데 자기에 대해 좋게 생각해줌에 고마워하며 동시에 아버지와의 우정을 부러워하는 병리단. 전생에 자신에게는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송과장은 활인과는 다르게 병리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편 벽시 부부는 병리단을 불러 해줄 말이 있다는데 송과장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산동상회에서 연합을 만들기 원한다는 것. 사실 병리단은 맹주 시절 연합을 철저히 금지했었죠.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자 무림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산동상회는 송과장을 지지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자신 역시 송과장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하네요. 병리단은 산동상회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장사꾼이 무림 문파와 손을 잡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벽시 부부는 아들로서 이제 병리단을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 병리단 역시 자연스럽게 부모라는 감정이 앞서고 돌아가신 전 부모님 생각에 흐뭇하게 웃고 마네요. 철혈의 맹주라 불리던 천하제일인 무신 천하진. 벽시 건문의 망난이 병리단으로 환생하다. 환생천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9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